권력의 정점, 수억 달러가 흐르는 김씨 일가의 금고, 단 60가구만 사는 북한 최고의 특권 마을. 16년간 그곳에 살았던 한 남자 류현우. 그림 한 점이 사라졌다. 평양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귀국하라.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왜? 평양 대동강 근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은덕촌. 김정일이 직접 선택한 단 60가구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군부 40명, 노동당 10명, 행정기관 10명,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총참모장, 정찰국장. 말 그대로 북한 최고 권력자들의 동네입니다. 류현우는 김정일 금고지기 39호실 실장. 전일춘의 사위로 16년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방 5개 60평 규모. 매달 100% 입살, 달걀 30알, 돼지고기 2kg, 생선 2kg이 배급됩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거의 유일한 동네죠. 하지만 겉으로만 화려할 뿐입니다. 아파트 입구마다 군인이 서 있고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모두 보고됩니다. 집안에 비싼 물건을 들이거나 화려하게 꾸미면 그것도 보고 대상입니다. 은덕촌 사람들은 우리는 검소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살아야 합니다. 조용히 검소한 척 늘 감시를 느끼며 겉으로는 천국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은덕촌이었습니다. 은덕촌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곧바로 옆 아파트 단지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도태촌이라 부릅니다. 은덕촌 사람들은 북한의 가장 큰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퇴했다고 평양 시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도태촌으로 옮기면 공급이 끊깁니다. 입살도 고기도 달걀도 나오지 않습니다. 류현우의 장인 전일춘 실장도 39호실 실장에서 물러난 뒤 도태촌으로 갔습니다. 부부가 반년간 받은 배급은 감자 4kg, 수십 년간 수억 달러를 관리하던 사람이 은퇴 후엔 감자 4kg를 받으며 허름한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류현우의 아내는 아버지 집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39호실 실장이었는데 이불장도 옷장도 없다니. 이걸 누가 믿겠어? 하지만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비리를 저질러 자기 배를 채웠다면 오늘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니? 은덕촌과 도태촌의 인생을 통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해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구조. 그게 김씨 일가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것을요. 류현우의 장인 전일춘이 맡았던 당 39호실. 이곳은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식 금고입니다. 또 하나 36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사치와 생활비를 관리하는 진짜 사적 금고입니다. 39호실 자금은 국가사업, 공사, 외교에 쓰이지만 36국 자금은 호화 별장, 고급 술, 각종 사치품을 사는 데 쓰입니다. 전일춘 실장은 39호실의 수장이었지만 단 한 달러도 개인적으로 빼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대를 이어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충성, 그런 청렴도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류현우가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놀랍게도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2017년 유엔 대북 제재로 쿠웨이트는 북한 외교관 정원을 크게 줄였습니다. 대사관 건물도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사관에 걸려있던 김정일 얼굴이 그려진 선전화, 유화 한 점이 사라진 겁니다. 북한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령의 초상화, 동상, 영상은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 초상화 하나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목숨과 직결되는 존재입니다. 류현우는 그날 CCTV도 보고 이삿짐도 뒤지고 인부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림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굳이 보고하지 말고 조용히 덮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먼저 귀국해 모든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버립니다. 책임은 류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평양에서 날아온 전보, 김씨 일가가 들어간 1호 작품을 가지고 귀국하라. 하지만 그 그림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귀국하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와서 조사받고 처벌을 받으라. 북한에서 수령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잃어버리고 2년간 숨긴 죄. 이건 정치 범수용소 혹은 더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충신 집안인데 아버지가 김정은에게 편지를 쓰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이 평생 봐온 노동당은 그렇게 온정적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찍힌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은 대대로 정치범이 됩니다. 딸이 10대의 어린 딸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평생 그 낙인 속에서 산다는 것. 류현우에게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평양으로 돌아가 처벌을 받는 것. 둘째, 해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셋째, 모든 것을 버리고 망명을 택하는 것. 부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딸이 정치범의 딸로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길을 선택합니다. 탈북입니다. 2019년 9월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평소처럼 딸에게 말합니다.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리고 차에 태워 학교가 아닌 쿠웨이트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딸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한국에 오면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이 밥에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했던 말. 현실은 17평짜리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일자리도 찾기 힘들었고 50살이 넘은 탈북 남자를 기꺼이 받아주는 직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외교관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백수 가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딸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것.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아내가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 학위를 준비하며 다시 삶을 세운다는 것. 이 모습들을 보며 류현우는 말합니다. 우리가 탄 배는 어디로 가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특권에서 밑바닥까지 한 가족의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림 한 점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점 그림 때문에 우상화 체제가 얼마나 비정한지 완전히 깨달았다. 그 체제 속에서 평생 갇혀 살게 될 내 딸을 그 속에서 꺼내고 싶었다. 이건 북한만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나는 어떤 것에 묶여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생각 하나를 남겨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우 전 대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